경기 장애인 스키협회 의무이사를 겸하고 계시고 현재는 신체교육센터 원장이자 신체교정학 교육을 하고 계신 김은구 리더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와 환호로 좀 모셔볼게요.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인사해도 되나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은구라고 그럽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요. 유산화를 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네요. 여기 계신 분들 이 팀 이름이 왜 비주얼인 거죠? 저도 비주얼 팀인가요? 뭐 비주얼이 좋아서 다 비주얼인가 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장 건강을 뭐 우리가 지켜야 된다, 면역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필수 영양소, 유산화 영양소들을 권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돼야 하는지, 그래서 흡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 장 건강을 따로 놓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부터 나가는 데까지를 연결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먹는 유산화의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띄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으세요? 자, 장 건강, 소화와 장누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건 물을 마시건 뭐든지 입에서부터 들어가죠. 입에서부터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로 넘어가면 위 끝 말단부, 여기를 유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유문이란 자리는 위에서 있던 음식물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12지장이라는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12지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구부러진 소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소장의 끝이 지금 제가 커서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 맹장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찌꺼기가 넘어가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을 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12지장은 여기서 이렇게 디귿자로 꺾이게 됩니다. 이때 행행결장 밑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만 따로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가 여기 위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2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장에는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이 파란 녹색 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쓸개, 담즙관이고요. 일루는 이제 담즙, 쓸개즙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쭉 뻗은 관이 췌장입니다. 췌장관이 일로 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담즙에서 나오는 담즙과 쓸개즙은 이렇게 12지장에서 모이게 돼서 담즙액과 쓸개즙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단백질을 소화 효소로 한 번 더 분해하는 역할을 해서 소장으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입에서부터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여기서 소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 안에서. 첫 번째, 입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아밀라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입니다. 침. 이 아밀라제는 입에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밥이나 고구마나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을 기계적으로 소화 한번 하고요. 이로 씹어서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 아밀라제가 한번 다시 탄수화물을 몇 당이라는 순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백질은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순수하게 입안에서 소화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넘기고 또 단백질을 이로 잘게 씹어서 넘겨서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서는 탄수화물은 소화가 이제부터 안 됩니다. 대신에 위에서는 우리가 먹은 단백질, 고기, 콩류 이런 단백질 위주만 위에서 이제 소화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12지장에서는
이 입과 위에서 마저 소화해내지 못한 성분들을 다시 한번 담즙과 췌장액이 나와서 여기서 두 번째 소화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한 번 더 분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소화 효소가 나와서 다시 한번 얘를 최종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유산화 제품들도 자, 입에서부터 위를 거쳐서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에 들어와야지만이 흡수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침, 위산에 있어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온화가 한번 잘 이루어져야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잘 씹지 않고 꿀떡꿀떡 삼키거나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영양분을 한번 여기에서 잘 분해내지 못하면 소장에서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H 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0에서부터 14까지, 7이 가운데고요. 0에서부터 7까지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7에서부터 14까지는 알카리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침 아밀라제는 산도가 7에서 8 정도 되는 약 알카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약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바뀐 탄수화물이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되고,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는 아까 제가 단백질만 소화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백질은 강한 산성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산액은 1에서 2를 띠는 아주 강한 염산입니다. 염과 같이 산이 만난 염산이라서 이 물질은 우리가 만약에 위액을 뽑아서 우리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 철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 이 산성은 12도나 12장에서는 넘어가면 안 돼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강한 위산은 위에서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액이 위로 식도로 타고 넘어가게 되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역류성 식도염을 갖는 이유가 위 식도를 자극해서 그런 겁니다. 위에 있어야 될 산성이 식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태에서 입에서 알카리성으로 소화를 해낸 탄수화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로 잘게 벗은 단백질은 위에 넘어와서 강한 염산의 위산이 여기에서 소화를 하게 되고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12지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이 12지장으로 넘어가면 12지장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긋는 이 부분에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수문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관략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될 때 위산과 섞여서 강한 산성을 띨 때 얘들이 여기를 넘으면 12지장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유문 괄약근이 꽉 조여서 이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를 넘어가야지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12지장 안으로 아까 제가 담즙과 쓸개즙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랬죠. 담즙과 쓸개즙은 여기에서 보면 산성이 아닌 알카리성이에요. 그래서 위산이 강한 산성이니까 12지장 안에 이렇게 담즙과 췌장액이 나와서 여기를 약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서 준비가 되면 이 유문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음식물 넘겨도 돼 라고. 이걸 유문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호를 받으면 1분 동안 2회에서 3회 정도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기 가득 차 있던 음식물, 산성화된 음식물들을 12지장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12지장으로 넘길 때 여기에서 중화가 되는 거예요. 알카리성인 췌장액과 담즙액이 만나서 중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화효소를 통해서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한 번 더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문 반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거나 위에서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위에서는 과도한 위산이 뿜어지게 되죠. 그러면 과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래서 그 산이
여기 열렸다 닫혔다는 관략근 있는 자리를 자극시키면 여기가 헐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십이장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자, 과식해서 여기가 잘 열어주지 않으니 얘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식도 쪽으로 역류하게 되면 위산이 위로 역류하게 되니까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입에서 잘게 부수는 오래 씹는, 침과 잘 섞여서 오래 씹는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해줘야지만이 우리 내장기관, 위와 소장과 십이지장들이 부담을 덜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영양제를 많이 넣어줘도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입에서부터 소화의 과정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모든 장기는 부담을 받게 되고 그런 시간이 오래 유지가 될수록 우리의 기능들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수고 침과 잘 섞여서 다음 단계로 넘겨주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모르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과정이 이렇구나, 전체적인 개념이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입에서 아밀라제가 난다고 그랬죠. 그 아밀라제의 농도가 7에서 8 정도 되는 거고요. 약산성. 위에서는 최초의 위샘이라는 것에서 펩시노겐이라는 형태로 물질이 위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펩시노겐 자체는 뭐냐면 염산하고 만나서 얘 두 개가 위 안에 펩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펩신이란 자체를 먼저 뿜어내게 되면 위샘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없는 펩시노겐 형태로 뿜어낸 다음에 염산하고 합쳐서 위 안에서 펩신이라는 물질로 변해서 이 펩신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는 거고 그 농도가 염산과 만났기 때문에 1에서 2. 그 다음에 위샘에는 뮤신이라는 물질을 따로 분비하는 샘이 있는데요. 이 뮤신은 뭐냐면 위벽이 이 펩신에 의해서 상하지 않게, 강한 산성에 의해서 상하지 않게 뮤신이라는 점액층을 분비하면서 위벽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산이 잘 뿜어내지 않고 위가 만성 위염이 있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 뮤신이라는 물질이 잘 분해되지 않아서 위벽을 잘 코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위산으로부터 내 위가 항상 자극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타민 C의 농도가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pH 농도 3이에요. 3. 그러면 우리의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1에서 2 정도의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위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보다 약한 3의 산성을 가진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속이 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이 쓰리고 자극을 받으신 분들은 이 위산 자체의 산도가 낮거나 위산이 많이 뿜어나오지 않아서 그 산성이 4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강한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될 것이고 그거보다 강한 3 정도의 비타민 C가 들어오니까 속이 쓰린 거죠. 그러면 이 속이 쓰린 상태에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비타민 C를 먹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용량을 줄이건 식사와 함께 드시면 돼요. 드셔서 2주, 보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산이 죄송합니다. 위산이 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HCl. 이 H가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위산을 만들어내는 물질인 거죠. Cl은 뭐겠어요? 나트륨. 우리가 먹는 소금의 성분 중에 하나인 거죠.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결국엔 소금물과 비타민 C가 합쳐지면 우리의 위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죠. 소금물 마시라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페스탈 하나 먹는 것보다 비타민 C를 드시고 소금을 따뜻하게 타서 한 잔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가 만성 위염이나 만성 소화불량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비타민 C와 함께 소금물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있고 저산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요 위산 과다가 아닙니다.
다 위산 저하예요. 그 상태에서 병원 가면 우리가 제산제 처방받아서 먹죠. 그 제산제는 뭐예요? 위산을 적게 나오거나 블록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먹어서 통증을 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유성 식도염으로 처방받는 약들은 장기로 먹으면 오히려 더 위산 저하를 심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약은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드시고 이렇게 비타민 C라든가 염분을 적절히 섭취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비타민 C,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싼 것들, 자, 아스코르빈산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만 뽑아져 있기 때문에 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유산화는 화이트 케미칼이죠. 화이트 케미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위 벽에 관련된 자극성이 덜합니다. 그래서 위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유산화 제품 비타민 C로 드시면 좀 더 자극을 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용량이 좀 적기는 하지만 흡수율이 그만큼 또 높다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담즙으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담즙액은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역할을 안 해요. 담즙은 오로지 지방만 다시 한번 분해를 하게 돼요. 작은 지방으로 분해해요. 큰 분자이기 때문에 작은 지방으로 일단 기계적인 분해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설사를 하신다거나 오히려 소화불량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즙은 주로 간에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담즙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을 드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담즙은 지방만 분해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12지장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렇게 지방과 다시 한번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고요. 그 12장 안에 췌장이 또 나오게 되죠. 이때 췌장에서 나오는 게 아밀라제,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성분이 한 번 더 나와서 입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들을 다시 한번 분해하게 됩니다. 더 분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립신이라는 물질이 한 번 더 나와서 췌장에서 단백질, 위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을 한 번 더 분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파제라는 것이 한 번 더 나와서 담즙에서 아까 담즙에서 여기에서 작게 된 지방으로 분해된 것들을 여기서 완벽하게 췌장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것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췌장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아까 pH 농도를 맞추는 물질이 돼요. 위산이 넘어왔을 때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췌장에서 나와야 12지장이 위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췌장액이 잘 나오지 않으면 12지장 궤양, 위염, 뭐 여러 가지 이런 소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먹는 영양제도 소장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말타제라는 것이 나와서 아까 여기까지 나왔던 엿당으로 바뀐 탄수화물에서 엿당으로 바뀐 당을 마지막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서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흡수를 하게 돼서 우리 영양분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펩티다제가 한 번 더 나와서 췌장에서 트립신에서 분해된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단백질에서 분해된 것을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이제 우리 소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글리세롤, 지방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소장에서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 대사, 세포들이 근육세포, 각 장기의 세포, 혈관세포, 신경세포들이, 뇌세포들이 에너지 대사로 쓰이는 물질로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해서 각종 우리가 먹는 영양제라든가 다른 지방산들과 합쳐서 효소로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로서도 사용하게 되고요. 단백질, 그리고 근육 합성하는 데도 쓰이게 되고, 지방도 마찬가지 에너지 대사로 쓰이고,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우리가 이제 흡수하게 돼서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상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지방산과 글리세롤 세 가지 형태로
잘 변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우리가 먹는 미네랄과 비타민은 그냥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미노산과 지방산과 글리세롤과 잘 만나서 조효소로서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에 이제 쓰이고 면역작용에 쓰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들이 잘 만들어져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넘어온 것들이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맹장을 거쳐서 나머지 쓰레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대장하고 소장하고 십이지장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장만 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 그 다음에 배출하는 대장, 결장, 그 다음에 십이지장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장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장과 소장을 그래도 우리는 대표적으로 장이라고 통틀어서 이제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과정에서 다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리키것 신드롬, 우리가 새는장 증후군, 장노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그림을 보게 되죠. 근데 한글로 된 이미지를 찾아서 좀 올렸으면 좋은데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육모고요. 소장을 나타낸 겁니다. 이 그림은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이런 육모가 없죠. 이 소장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육모를 통해서 영양분도 흡수하게 되고 1차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 그 다음에 우리 환경 독소, 그 다음에 음식으로부터 생기는 독소가 될 수도 있고요. 유해한 음식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들, 그 다음에 드럭,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약물들,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는 통증이나 항생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과남용되는 약들, 그 다음에 세균들, 그 다음에 이 소장과 연결된 각기 다른 장기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 소장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야 이 소장과 소장이 하나의 벽돌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있죠. 여기를 타이트 정전이라고 해서 벽돌처럼 꽉 붙어 있습니다. 왜? 아무 물질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2차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어막은 이 육모들이겠죠.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타이트해서 아무거나 들어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위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헐겁게 만들게 되면 이 헐겁게 만든 틈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밑은 바로 혈관이에요. 이 혈관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혈관 안에 독소가 쌓이게 하고 염증 물질을 일으키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염증물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 염증 독소에 의해서 올바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 우리 혈관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음식에 관련된 민감성, 특정 음식, 밀가루라든지 뭐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뭐 각종 알러지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부분은 면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면역 시스템과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출발점이 이런 장누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그림이 이 그림 하나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나온 그림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도 그냥 그림만 보세요. 자, 요렇게 하얗게 요렇게 된 물질이 사실은 음식, 글루텐이라는 거예요. 글루텐은 어디 들어있냐면 우리 밀가루에 들어있습니다. 밀가루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치면 쫄깃쫄깃해지죠? 찰져지죠? 그 성분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인데 이 글루텐은 우리 인간이 소화해낼 수 있는 효소가 아주 적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많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적거나 이게 아주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게 되면 이 글루텐이 이 장벽
과 육모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 이 장 안에서 지금 파란 이 동그랗게 생긴 조놀린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조놀린이 바로 이 장벽을 느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밀가루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스트레스 독소, 약물, 세균, 음식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조놀린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장벽의 투과성을 굉장히 높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돼서 여기 지금 혈관 아닌데 혈관 안으로 각종 염증 물질과 독소들이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 투과성이 약해져서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호흡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라든가 기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신,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죠. 콜티졸이라든가 아드레날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있는데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서 막 도망가야 되는 어떤 강한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이럴 때 발생되는 물질들이 이 부신이라는 신장에 있는 부신이라는 물질에서 그 기관에서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런 교감신경을 굉장히 자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도하게 뿜어 나오게 만들어서 결국엔 부신피로증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관절염, 왜겠어요? 염증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런 염증 물질은 혈액을 떠돌고 다니다가 결국엔 우리 조직, 관절과 이런 연골 이런 데 가서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인에 가서 각종 ADHD 애들 증후군이라든가 치매, 그 다음에 브레인 포구 현상, 디프레션 되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신경성에 관련된 뇌와 관련된 질병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여기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 아토피, 또 피부성 지루염, 뭐 여러 가지 계절성, 뭐 이런 알러지성 이런 피부와 관련된 것들. 왜 그러냐면 장의 상피는 우리 겉 피부를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드름, 각종 피부에서 일어나는 트러블들을 장을 고치지 않고서 장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서 여기에 바르는 피부 연고라든가 이런 거를 발라봐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경우 살펴봐야 될 부분이 스킨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장의 환경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장의 환경이라고 하면 나 설사 안 해. 편 잘 봐.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걸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건조한 이런 피부의 상태도 결코 변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드 이건 뭐냐면 갑상선 우리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된 갑상선 정화증, 갑상선 한증증 이런 것들과 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장, 과민성 대장균 증후군이라든가 변비, 설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 다 연관이 장과 있는 겁니다. 결국엔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살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것을 장부터 좀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에서 하는 역할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을 소장이고 겉으로 쌓여진 부분이 대장입니다. 자, 이 소장에는 영양분 흡수, 소화 흡수, 우리가 입에서부터 넘은 음식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미네랄과 비타민, 각종 영양소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들이 다 여기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에 관련된 림프 조직이 70에서 80% 이상이 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 조직은 다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할 거고 과염증 상태. 거기 앉아있을 때 약간 졸렸는데 나오니까 또 안 졸리네. 그렇습니까? 알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뇌신경세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다음 그림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 위장이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대부분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미주신경이 관여하는 게 우리 장기인데 대부분 부교감신경이고요. 이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또 따로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합쳐서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율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높아졌다 낮춰졌다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흥분하면 쭉 올라가요. 동공이 확장되고 위액이 적게 나오죠. 왜? 위액으로 가야 될 혈류들을 근육으로 보내서 근육이 더 빨리 수축하고 이완하게 만들어요. 왜? 아까 제가 흥분 상태, 우리가 산책을 하고 있다가 위험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 호랑이를 만나고 이러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야 내려와 내려와 하고 교감신경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널뛰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지면 우리가 병원 가서 신경안정제라든가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면 이거 부교감을 활성화시켜서 교감신경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아져 있는 교감신경을 강제로 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면 강제로 눌러놨기 때문에 얘가 널뛰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사람이 패닉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장을 먼저 살펴봐야 하고 전체적인 우리의 건강, 교감신경과 부교감의 신경이 자율신경이 얼마만큼 잘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자연의 힘으로 얼마만큼 잘 원상태로 되돌려 주느냐가 치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교감신경이 내장기의 운동을 잘하게 함으로써 위에서 위 운동을 잘하게, 소장에서 흡수를 잘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겠죠, 당연히.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고 장내 세균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 잠시 제가 목이 타서 커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비타민, 합성, 효소, 소화효소 합성, 이 분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몸에서 이제 영양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당연히 장이 안 좋으면 각종 소화에 관련된 액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로토닌은 장에서 90% 이상 만들어내고 10에서 15% 정도만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물질이 변해서 뇌에서는 다시 우리 수면에 관련된 호르몬으로 또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도파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생성되지 않으니까 불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이런 것이 부족할 때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수면 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이 혈관으로 통해서 방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장의 유익균은 이 피해를 보게 되고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아지는 상태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간으로 다시 백업이 되면서 간에서 해독해야 될 기능이 더 과도해지다 보니 간이 이제 무리를 가게 되고 그래서 장이 망가지면 간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바뀌게 되죠.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틀려지게 돼요. 장내 세균층이 유익균이 한 85, 유해균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누수지군에 빠지게 되면 이 비율이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면 장 안에서 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 도파민 등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또 이런 호르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뇌신경을 잘 생성하도록 만들어내는 물질, BDNF나 가바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원재료가 뭐냐면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생겨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이러한 뇌에 관련된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뇌에서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뇌에도 뇌신경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뇌가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경도인지 장애, 브레인 포구 현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겪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가바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티리산이라고 단세지방산, 유익균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생기는 부티리산을 만들어내서 그 부티리산을 통해서 가바라는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리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또 같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유산균에 대해서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또 띄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순서를 매겨봤더니 독소 배출, 장에서 유익균하고 이런 것들, 장의 상태가 하는 것들이 독소 배출을 하게 되고요. 면역, 우리 몸의 면역,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장기에서 위액도 못 만들고요. 장액도 못 만들고, 침도 못 만들고, 모든 걸 못 만들어내는, 인슐린도 못 만들고, 이것을 만들어내게 장기에다가 자극을 주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생산이 대부분 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자,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소화 흡수도 못하게 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뇌나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 말초신경 이런 것에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고 신경적인 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장이 안 좋으면 면역 체계도 무너지고 우울증, 불면증, 치매, 당뇨,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알러지, 각종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각종 염증성 질환이라는 부분이 이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 때문에 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염증은 어디에? 우리 혈관 안에. 그것을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대사증후군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몸에 염증이 뭐 수도 없이 막 여기저기를 공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서부터? 장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디에? 장에, 소장, 대장에.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뒤에 건 이건 무시하세요. 뭐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사이토카인, 이게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우리 병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지금 그리고 내 몸에 의해서 생긴 염증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소총 부대가 작은 총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먼저 출동을 하게 돼요. 경찰이죠. 얘들이 권총이나 여러 가지 가스총을 가지고 얘들하고 싸웁니다. 이런 싸우는 과정 중에 싸우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열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는 워낙에 강력한 애다 보니 여기저기에 가서 막 염증을 일으켜요. 사이토카인이 가서 막 싸우는 부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싸우다가 지면 그 다음에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요. 경찰보다 더 강력한 이제 군인이 나서는 거죠. 군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더 강력하죠. 얘들이 그 염증 물질 병원균에다 대고 이제는 곤충이 아닌 대포를 쏘게 됩니다. 이 대포는 강력하긴 한데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나쁜 것들도 같이 공격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균과 좋은 세포들도 같이 공격하게 돼서 면역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원군이, 강력한 병원군이 이제 뭐 우리가 요즘 좀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코로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우리는 면역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발생이 되면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사이토카인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이를
위에서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병원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좋은 신호인 거죠. 이걸 해열제를 먹고 항생제를 먹어서 강제로 낮추려고 하면 통증은 없게 될 수 있지만 내 면역은 점차 나빠지는 거죠.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게 된다면 뭔가 원인을 놓치고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염증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염증은 어디에서?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관리하려면 장을 살펴봐야 된다. 염증의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장을 고쳐서 모든 걸 고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증상들을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자면 장의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장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이면서 의학자였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대학 졸업하고 의사시험 면허 통과하면 의사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고칠 수 없다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얻고자 하는 건 뭐죠? 음식에 포함된 건강한 미네랄과 비타민이죠. 왜? 걔들이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좋은 음식, 야채를 사 먹고 유기농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미 토양은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부가 가장 좋은 씨앗으로 심어도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비료를 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미네랄과 비타민을 얻고자 하는데 아무리 유기농을 사 먹어도 비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연인이다가 돼서 진짜 시골에 가서 비옥한 땅에서 기른 음식이 아니라면 유기농이라고 파는 음식 사 먹는 것들은요. 비료가 적게 들어간 것뿐이지 절대 유기농일 수가 없어요. 용약을 안 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현대인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만든 원료로부터 뭔가를 보충해줘야 돼요. 안전하게 만든 보충제. 뭘까요? 유산화가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단 장이 먼저 괜찮은지 장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질환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장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장누수 증후군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포도당을 아주 빠르게 그 벌어진 틈새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과도하게 혈관으로 유입이 되면 얘들이 세포로 들어가서 쓰여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이걸 미처 받아서 다 쓰질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뇨병 걸리신 분들 뭘 검사해요? 혈액 중에 혈당이 얼마나 높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장기간 노출이 되면 항상 혈관 안에 포도당이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엔 대사증후군인 당뇨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면 그래서 당뇨병이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장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포도당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 당뇨병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당뇨병 고치려면 뭐부터 봐야겠어요? 장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에 의하면 제가 한 연구는 아니지만 제2형 당뇨병, 우리가 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음식을 통해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긴 당뇨병들 같은 경우에는 유해균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유해균이 적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만 해결해도 당뇨병 치료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혈당의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장벽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 장벽이 느슨해지면 그 느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한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곰이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항상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드레날린이나 콜티졸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계속 항진시켜요. 흥분하게 만들고 자극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장기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은 항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떨어뜨려서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장내벽이 약해지면서 장투과성이 증가해서 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체적 스트레스는 뭐가 있을까요?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위통이 항상 있고 복통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 통증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이런 아드레날린이나 콜티졸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장내벽을 약하게 하고 위장을 또 약하게 하고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사람의 몸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부족.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수면 부족이 됩니다. 스트레스로도 될 수 있고 각종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이게 내 건강, 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다. 근데 수면제를 먹고 자는 보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에 항균성 점액 물질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염 진통제 주로 아스피린도 진통제죠. 그런데 얘는 위에다 자극을 많이 주다 보니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우리가 애들이 먹는 브루펜 계열, 무슨 펜 이렇게 붙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브루펜 계열, 타이론을 제외한 이런 것들은 장의 유익균을 굉장히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타이레놀은 아니에요. 타이레놀은 어디? 간이죠. 그래서 간 기능이 굉장히 약하거나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타이레놀을 잘못 드시게 되면 간 독성이 심해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염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되고요. 그런 통증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염증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어디? 우리가 병원에서 또 잘 염증을 누르기 위해서 또 처방받아서 먹는 이 항생제는 더 강력한 유해균을 아주 살해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무조건 먹지 말자가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셔야 돼요. 대신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항생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먹게 되면 작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항생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내 몸에서 퍼져서 흡수가 된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서 유익균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줘요.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런데 대부분 사균을 줍니다. 생균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생균으로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내 세균총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유익균은 적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다 보니 염증이 발생이 되고 장점막이 손상이 돼서 각종 염증으로 관련된 대사증후과 자가 면역 질환에 우리 건강을 손상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잘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여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지방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지방 아니에요. 지방은요, 물론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어요. 나쁜 지방은 먹지 말아야 되고 좋은 지방은요, 많이 먹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먹는 거잖아요. 오메가3만 지방인가요? 오메가6도 있고 9도 있고 포화지방산에 버터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코코넛 오일도 있겠죠. 올리브 오일도 있고요. 이런 것들 좋은 지방은요,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방들입니다. 트랜스 지방, 쇼트닝, 기름에 튀긴 치킨, 도넛 이런 것들 먹지 말아야겠죠. 이 지방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지방만 꼭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러한 음식들로 집에서 쓰는 식용유들 다 뭐예요? 불포화 지방의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콩기름 이런 것들 다 빼셔야 돼요. 왜? 걔들은 불에 닿으면 다 산패해요. 산패한다는 건 뭐예요? 생기름 자체는 좋지만 불에 닿아서 식용유를 쓸 때 얘들이 산패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염증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장 안전한 기름은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유, 그 다음에 버터. 대신에 목초지에서
콩이나 옥수수로 먹고 자란 버터가 아닌 목초지에서 기른 우유로 만든 버터. 더 좋은 버터는 기버터. 기버터라고 검색해서 식용유로 사용하시고요. 적극 권장해서 드시면 우리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탄수화물이 바뀌어서 당으로 바뀌니까 이 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따로 콜레스테롤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좋은 기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너무너무 많이 섭취해서 얘와 얘 3와의 비율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깨진 비율 때문에 염증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메가3는 많이 먹고 오메가6는 적게 먹어야겠죠. 오메가6는 어디? 아까 말씀드린 식용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먹는 과자들,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줄여야 되고요. 오메가3, 그냥 오메가3예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EPAI, DHA는 아니고 식물성 오메가3 다 따로따로 있지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비율 맞춰서 드시고요. 그래서 비율이 심각하게 무너져서 장 점막도 염증 상태가 돼서 공급 받기가 쉬워지는 상태. 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 대표적인 음식, 밀가루입니다. 빵, 뭐가 들어갑니까? 밀가루, 글루텐 들어가죠? 설탕, 당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서 글레아딘, 단백질,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글루텐입니다. 얘들이 들어가서 소장에서 존을린 발생하게 하고 장점막의 타이트 정션, 아까 그 벽을 느슨하게 해서 장투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 밀가루, 글루텐을 끊지 않고서 내가 장을 고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 그래 난 그래도 밀가루 먹어도 소화 잘 되는데 근데 병은 좀 안 좋아. 하지만 난 이걸 끊을 수 없어. 조금씩 조절하면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니면서 말릴 수 없잖아요. 저는 정보만 전달할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글루텐 그래 끊어야 합니다. 글루텐 프리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보다 내가 권해야 되실 분, 어떤 증상이 있어서 유산을 권하셔야 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 강조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하는 유산화의 제품이 더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불량 걸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화가 안 되면 스트레스, 교감신경 자극받고 소화의 분비 감소할 거고 이런 것들이 콜티졸 점점 교감신경 자극에서 나오게 되면 혈당이 증가하게 되죠.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콜티졸이 교감신경이 나오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혈당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 그래서 타이트 정신이 이렇게 벌어지면 얘네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쁘게 생겼네요. 장누수죠. 소화불량, 음식물이 이상 발효는 뭐예요? 입에서 적게 씹고 잘게 부수지 못한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장에서 가스 독소를 만들고 독소가 장 점막을 공격하고 염증이 발생하고 장누수를 만들면 포도당의 혈중 유입이 빨라져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당뇨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화불량, 음식물 이상 발효, 독소, 장점막 공격, 장누수, 흡수 많아지고 혈당 증가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고 콜티졸, 아드레날린 분비 아까 봤던 그림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우리 몸의 위약, 췌장액, 담즙액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각각 1리터씩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총 3리터죠. 수분 흡수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충분히 먹어줘야겠죠. 이 정도의 소화액들을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수분 흡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소화 안 된 음식 장으로 내려오죠.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상 발효, 독소 증가, 점막 공격, 장점막 손상, 장누수가 발생이 되면 포도당이 급격히 유익해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죠. 포도당 그렇게 되면 포도당 이용률이 감소하니까 다시 이 순환을 걷게 되고 이게 2년, 3년, 4년 과정이 있으면 증상은 없겠지만 이런 게 5년 유지가 되면 컨디션은 점점 떨어지면서 어느 날 병원 갔더니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당뇨약을 드셔야 됩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을 수치로 조절하다 보니 약 먹는 건 좋아요. 수치 조절하는 거. 원인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였잖아요. 수치를 조절해서 의사로부터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네요라고 생각하고 얘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3년, 5년 당뇨약을 먹다 보니 6년, 7년째 고혈압약 먹게 되고 고혈압약 먹으니 콜지혈증약 먹게 되고 10년 지났더니 세 가지 약을 다 먹게 되고 그런 대사증후군에 걸리면 골다공증도 걸리게 되고 골다공증도 대사증후군이거든요. 그냥 칼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약이 일주일에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먹는 유산화 다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 약을 선택하시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영양제를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정보를 전달해야겠죠. 약을 선택하느냐, 건강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건강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했을 땐 정말 내가 이런 것도 지키면서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주면 우리가 10년간 먹었던 병원 약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도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서 당뇨약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년 뒤에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을 끊게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병원 가면 그렇게 해주나요? 아니죠. 의사 선생님 수치만 믿고 수치 함정에 빠져서 계속 이런 거 지키지 않고 당뇨약만 계속 먹고 있죠. 이런 부분들 알고 있으셔야 해요. 알고 계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장누수가 발생되면 그대로 독소가 그대로 들어오죠. 혈관 안으로. 그러면 그 독소로 들어온 것들이요. 대장에서 다시 한번 백업을 하게 됩니다. 담즙이 우리가 변이 나갈 때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져 이 담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변비가 생겨요. 그럼 변비가 생긴 거 여러분들 유산균 때문이라고만 여기시면 안 돼요. 누구는 유산균 먹었는데 나 해결이 됐어 변비가. 설사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그거 먹어도 야, 나 그거 1년을 먹었는데 장 좋아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 살펴봐야 될까요? 간 기능 살펴보셔야 돼요. 담즙이 생성이 잘 안 되면 윤활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담즙이 윤활유 역할도 하고요. 여기서 잘 나가지 않는 것들이 다 독소겠죠. 걔들을 다시 포합을 해서 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해독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콜레스테롤과 함께. 그래서 간이 처리해야 될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간이 피로가 증가하면 담즙을 또 못 만들어내겠죠. 담즙이 못 만들어내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간 피로, 장은 자꾸 더 기능을 잃고 담즙 생성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담즙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도 만들어내요. 얘가 원료거든요. 그러면 담즙의 원료는 뭘까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우리가 무조건 나쁜 놈 취급하죠? 아니에요.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콜레스테롤도 피해자예요. 우리가 불난 곳에 불을 끌어가는 소방차가 콜레스테롤인데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일부러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낮추는 건 불이 많이 난 곳에 조사를 해봤더니 소방차가 많더라. 그래서 그러면 소방차를 줄이면 불이 안 나겠네? 이런 거예요.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쁜 놈 취급하면 안 돼.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해야겠구나. 나중에 얘기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담즙이 생성이 안 되면 갑상선도 안 만들어지고 인슐린도 담즙이 만들어내는데 얘도 못 만드니까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면 뭐예요? 당뇨병 걸리는 거죠. 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뭐가 우선순위 따지기 전에 간에서 해독해야 될 게 우리 전체 해독량의 60%고요. 장이 40%예요. 그래서 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뭘 살펴봐야겠습니까? 간 기능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유산화 우리 리세프로금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헤파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장이 좋아하는 것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 몸에 유산균이라는 게 있는데 유산균은 그 중에서도 낙상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균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부분만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들, 유익균이 아닌 나머지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식이섬유, 우리가 먹는 채소, 그다음에 저항성 전분. 찬밥이라고 쓴 이유는 저항성 전분 굉장히 많아요. GI 수치가 낮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현미를 먹게 되죠. 근데 현미는 모든 음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현미는 이미 당뇨병이 걸리신 분들한테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현미 껍데기가 식이섬유는 굉장히 많은데 단점도 많아요. 렉틴이라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건 식물성 껍데기에 보통 다 있습니다. 이 식물성 껍데기는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장을 유익균을 공격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내가 먹고자 하는데 굳이 현미를 통해서 먹을 필요 없어요. 흰 밥을 갓 지어서 급속으로 냉동을 시켜버리면 얘가 GI 수치가 굉장히 낮은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에 소화에는 더 부담이 없죠. 그래서 흰 밥을 이미 당뇨병에 걸리고 대사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현미보다는 밥을 얼려서 다시 데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미는 굳이 내가 먹어야겠다 싶으면 바라현미를 드십시오. 싹을 틔우면 독소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해조류, 버섯, 낫또, 강낭콩, 아보카도 등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젤라틴, 콜라겐. 콜라겐은 여러분 피부 미용을 위해서 많이 드시죠. 얘들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결합 조직에 쓰이는 기본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 점막을 얘가들이 그러면 가서 치료를 하겠죠. 아파트 벽이 갈라져 있는 부분에 가서 시멘트를 다시 넣어서 채워놓는 것처럼 콜라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콜라겐은 혼자서는 절대 혼자서 합성을 못해요. 뭐가? 비타민 C가 있어야 합성이 됩니다. 콜라겐 드실 때 비타민 C 같이 드셔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콜라겐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비타민 C를 같이 함유해서 나오죠.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비타민 C 따로 꼭 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골국물, 닭발 너무너무 좋은 콜라겐이겠죠. 그 다음에 감미료, 올리고당. 그냥 올리고당이 아닌 프락토 올리고당이겠죠. 우리가 돈 주고 사면 가루로 된 것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당이죠. 그러면 얘 안 먹고 얘네들 먹으면 되겠죠. 얘네들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나 닭발, 사골국물, 해조류, 버섯이, 낫또 자주 드시고요. 사골국물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조류, 식초에 버무려 먹으면 좋습니다. 왜 식초일까요? 자, 아까 제가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 얘네들을 먹을 때 부산물이 나와요. 걔들이 뭐냐면 단세 지방산이에요. 지방산은 장세, 중세, 단세로 나뉘는데 장세, 중세는 우리가 음식, 지방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단세는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나오는 부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부티리산과 아세트산, 프로피오산이라고 나뉘는데요. 안 외우셔도 돼요. 식초가 아세트산이에요. 그러니까 장에 되게 좋은 거죠. 식초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조류는 뭐예요? 식용성 식이섬유죠. 둘을 같이 먹으면 뭐예요? 동시에 섭취 가능하면 우리 장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부티리산은 뭘까요? 음식으로 일정량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요. 버터입니다. 버터. 냄새가 나는,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음식들. 가을에 은행 떨어지죠? 이제 떨어질 때 됐죠? 진코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꾸리꾸리한 냄새를 나게 하는 게 부티리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면 우리 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식초에 많이 묻혀서 드시고, 뭐 홍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장에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장 점막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글루타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심하신 분들은, 음식으로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일단 이런 글루타민이나 뭐 MSM 이런 것들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근데 이 단세지방산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티리산, 아세트, 얘가 식초, 얘는 대표적으로 버터. 장 세균을 생성하고 장점막을 복구하고 잠액 분비를 늘려서 보호하고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을 감소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겠죠. 그래서 얘를 늘리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먹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고요. 장벽을 건강하게 하는 항균성 단세 지방산인 부티리산 등을 생산해서 장내 세균 먹이 등을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장누수군 치료를 하는데 장누수 원인을 제거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 주자.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이 둘을 합친 걸 요즘 뭐 신바이오틱스, 뭐 그다음에 뭐 낙상균을 만든 걸 뭐 또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바이오틱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합쳐진 거 드시지 마세요. 따로 드실 거면 따로따로 드세요. 따로따로. 합쳐진 거 대부분 함량이 다 미달이에요. 먹으나 마나요. 가격은 더 비싸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드십시오. 음식으로 섭취하시고. 잠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줄여야겠죠. 그다음에 항생제와 진통제 약물도 남용하지 마시고요. 탄수화물, 당 직접적으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오메가6는 줄이고 3는 올려서 드십시오. 그다음에 중요한 거 밀가루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던 밀가루, 지금 먹는 밀가루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자라면서 먹던 밀가루는 틀립니다. 왜? 이제는 대량 생산해야 돼요. 빵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과자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예전 밀가루보다 더 쫄깃하고 바삭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GMO로 만들어냅니다. GMO의 목적은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선 병충해와 농약의 내성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인위적으로 쫄깃하고 바삭하게 만들어야 되는 구조적인 성분을 아예 바꾼 밀가루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브롬이라는 물질이 밀가루에 생기게 되는데 이 브롬이 요오드 대신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갑상선에 달라붙어서 요오드 대신의 역할을 해서 갑상선 저하를 생기게 하는 주된 물질이 되게 됩니다. 글루텐도 문제지만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대사증후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난 밀가루 조금만 먹으면서 고쳐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요. 유제품 끊으셔야 합니다. 자, 유제품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 봤던 블란다즈의 개의 파트라슈가 배달하던 우유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땡땡땡땡땡 돈 주고 사 먹는 우유들 자 위생 과정 그 다음에 개들이 사육되는 거 콩 먹고 옥수수 먹고 자 건강하게 목초에서 먹질 못하다 보니 암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넣고 살찌우려고 에스트로겐 넣고 여성 호르몬, 환경 호르몬 주사 맞아서 강제로 우유 뽑아내고 우유 자체 성분이 그런 우리가 원하던 먹는 우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젖소, 전박이 젖소, 홀스타인이죠. 홀스타인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카제인 1이에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카제인 1과 2로 나뉘는데 2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에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홀스타인의 카제인 1은 우리 몸에서 분해를 못합니다. 분해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 들어와서 부패가 된다는 거죠. 유익균이 개들을 먹이로 삼지 못해요. 분해가 되는 건 뭐예요? 발효가 되는 것들이죠. 유익균이 먹어서 부산물이 나오는 건 발효예요. 그래서 발효식품이 우리 몸에 좋은 거고 유익균에 좋은 거죠. 유제품 드시지 마세요. 증상이 있다면. 그러면 난 유제품 우유 너무 좋아해. 젖소 아니고요. 염소로 나온 아니면 사냥에서 나온 인터넷에 치면 사냥 우유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사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즈 애들 절대 먹이시면 안 돼요. 이름만 치즈고 걔는 치즈 아닙니다. 치즈 맛을 낸 화공약품입니다. 치즈 톰과 제리에서 나오던 제리가 먹던 구멍 숭숭한 덩어리 치즈 먹으면 좋죠. 슬라이스 치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고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 덮어서 만든 피자. 어쩌다 한 번, 두 번 좋은데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위장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에 관련된 것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남한테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는 유산화 제품들이 잘 흡수가 되고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이러한 부분들 좀 인지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으셔서 설명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부족 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뭐 지방, 콜레스테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또 많겠죠. 그래서 한두 가지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 짧게 하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